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드셔야 돼요. 절대 채소 위주로 드시면 안 되고 살이 찌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단백질은 좀 챙겨요. 왜 단백질 먹어야 근육을 만드니까 그건 중요하게 알고. 그런데 이제 세포 상태를 보면 세포 위상각이라든지 세포막 건강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의 50%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소화가 안 되는데 몸에 좋다고 드시는 거, 이런 식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완전 소화를 돼서 완전 소화는 약이 되고 소화 불량은 독이 된다. 네, 오늘은 완전해동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 모시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 만들기, 암이 사라진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에서 식사법을 안내하고 있는 유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내 몸에 암을 사라지게 할까? 이 궁금증 때문에 사실 영상을 보고 또 책도 보고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붙고,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잘 작동하면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암이 사라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뭐 이런 얘기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비싼 영양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암 환자 그리고 암을 치료하고 있는 제 의료인들의 고민과 딱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음식을 전체로 보는 것이 저는 좀 오류로 보입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대사질환인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먹어야 내 몸에 피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중요하다는 아닌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음식만 조절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뜨는 것이 또 큰 문제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생활습관의학도 같이 겸해서 여러 요소들을 같이 환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수면도 있고요.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고립감이 아닌 유대감을 가진 상태, 이 심리적, 정서적 영향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은 물론 이제 저에게 식사법에 대한 안내가 궁금해서 오셨겠지만 거의 식사를 모든 암 치료의 90% 이상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배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의 이제 생활 습관적인 이야기나 또 여전히 일에 대한 강박이나 또 식사를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강박들이 좀 보이거든요. 또 운동에 대한 강박. 그래서 여전히 암에 걸리기 이전에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강박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교감신경 항진과 면역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질병이 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100% 나는 나쁜 음식 안 먹었어요. 가공식품 거의 안 먹고 한식 위주로만 먹었는데도 암에 걸렸어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음식 요인보다는 또 다른 요인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엄격하게 살고 과로하면서 살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게 이제 사셨던 것이 큰 원인일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런 강박적인 자세로 식사에 대한 것만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또 운동을 또 너무 강박적으로 하루 6시간을 맨발 걷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러면 공통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암 걸리기 전과 후. 여전히 삶에 대한 태도가 강박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암은 음식만 가지고 걸리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치료 과정 전반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좀 부교감 신경이 잘 활성화되도록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재점검하는 것, 또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나 고통이나 그런 무게감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또 수면 상태를 점검하는 것, 또 심리적으로도 고립감보다는 어떤 유대감, 정서적으로 어떤 지지, 격려, 응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사랑받고 있고 나는 응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 이런 전체적인 요소들을 사실은 같이
볼 때 이제 암과 좀 멀어지는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고 또 건강기능식품만이 아니고 도움은 물론 될 수 있으나 '전체는 아니다. 균형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내 암의 문제를 이제 식이 습관, 먹는 것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이제 암에 좋은 음식, 암에 나쁜 음식 해 가지고 이제 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 혹은 완전 100% 채식 식단을 해서 이것만 내가 하면은 암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많은 암 환자분들 만나 상담하시니까 물론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그 100% 채식 식단을 지키기도 힘들지만 지키시는 분들도 있죠, 있기는.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럼 그분들은 정말 암이 100% 사라지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100% 채식만 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대부분 뭐 50 대, 60 대, 70대 되시면 사실 가공식품 안 좋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디저트를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빵, 과자 뭐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아요. 간혹 계시긴 해요. 라면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아주 일부분이고요. 저한테 오셨던 분들은 정말 평상시도 굉장히 잘 지키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거의 100% 채식만 해서 15kg, 뭐 10kg, 뭐 20kg 이렇게 감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70kg에서 50kg 되는 감량은 여성분이라면 괜찮은 건데 50kg에서 35kg가 되는 감량은 사실 위험하잖아요. 저체중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목적은 아니었으나 엄격한 채식을 통해서 살이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죠. 이렇게 음식을 다 잘 지켜서 암이 다 낫는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가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너무 근감소도 심하고요. 특히 체지방도 표준 이하로 너무 채식만 하다 보니까 체지방도 표준 이하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포 상태를 보면 세포 위상각이라든지 세포막 건강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의 50%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전부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음식을 잘 안 지켜서 이제 암이 이제 심해진 분들만 만났으면은 음식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할 텐데 너무 잘 지킨 분들이 오히려 또 재발이 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가 최근에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나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계속 불안함, 또 두려움, 재발 전이에 대한 실제로 재발 전이도 많이 경험하셨고 그리고 알아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사실 많으시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철저히 잘 지키는 만큼 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마음 공부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찾으면 길이 있으니까 저는 꼭 본인이 그 동기를 가지고 꼭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저도 뭐 여러 방법들을 안내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을 바꾼다는 건 음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를 가지셔야 되는데 음식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통한 그런 자율신경의 균형, 심리적인 편안함에서 오는 호르몬의 안정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크게 중요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채식 식단을 하셔 가지고 35kg까지 감량한 암 환자분에게는 이 소장님이 어떤 처방을 이제 해 주셨나요? 일단 세포 상태를 보거든요. 세포 내과 외에 그리고 세포 외 수분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수분이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것부터 이제 개선을 해야죠. 그리고 전체 체중을 보면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근골격계의 무게와 그리고 체지방 이제 이런 것도 보면 다 표준 이하로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드셔야 돼요. 절대 채소 위주로 드시면 안 되고 살이 찌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단백질은 좀 챙겨요. 왜 단백질 먹어야 근육을 만드니까 그건 중요하게 알고 계시는데 좋은 지방 섭취를 의외로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반드시 섭취하시도록 하고 너무 막 그 녹즙만 드셔서 그렇게 빠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녹즙을 하루에 막 7, 8잔, 10잔씩. 근데 그거를 같이 드셔야 되는데 그건
위주로 드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식 식사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 잘 드시면서 때로는 단백질도 계란이나 생선이나 뭐 이런 흰색 고기 같은 것도 좀 저는 드시도록 안내를 합니다. 일단 살이 쪄야 돼요. 살이 쪄야 몸이 지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최대한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세포 상태를 또 개선할 수 있는 영양 보충제들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뭐 콜라겐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식물성 그런 출춘물 형태, 천연물 형태의 영양 보충제들도 빠르게 염증을 줄이고 또 몸을 빠르게 면역 세포들을 보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챙겨드립니다. 또 아마씨유나 뭐 생들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기름들도 반드시 잘 드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기를 제외한 뭐 콩, 두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아마씨유라든지 뭐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아보카도 같은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좋은 단백질은 일단 1순위로는 노폐물이 적은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어떤 림프 흐름의 정체 또 독소 상태에서 염증이 심해져서 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식사 중에 염증이 줄어드는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럼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식사는 간에서 신장에서 또 무리가 가고 몸에 노폐물이 남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장 염증이 적은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1순위로는 식물성 단백질이죠.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낫또라든지 된장에 발효된 청국장가루 같은 발효된 단백질이 더 소화가 좋기 때문에 일단 콩이라도 그냥 콩을 막 드시기보다는 최대한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시는 것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화 상태가 괜찮으면 뭐 계란 한두 개, 뭐 흰살 생선 또는 흰살 고기까지도 붉은살 고기를 구워 먹는 것만 피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동물성 단백질도 하루 5에서 10%까지는 소화가 되면 가능한 범위로 저는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위산 분비가 잘 되느냐, 담즙 분비가 잘 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위산과 담즙 분비가 많을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잘 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가 잘 되는 범위 안에서 드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식물성 기름도 모든 식물성 기름이 좋은 게 아니죠. 한동안 또 식물성 기름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죠. 카놀라유, 뭐 대두유, 뭐 옥수수 기름 이런 것들은 오메가6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오메가3가 많은 기름,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이 많은 기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현미유, 코코넛 오일, 들기름, 아마씨유. 특히 아마씨유 같은 경우는 염증을 또 완화하는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고 안전한 기름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기름 섭취들을 일단은 음식과 함께 잘 흡수시킬 수 있도록 드시는 방법, 이런 조리법들이 중요하고 너무 불에 가열하지 않아서 가열하지 않고 산화제 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암에 좋다라는 것을 많이 먹으려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약간 좀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더라도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저는 정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소화가 안 되는데 몸에 좋다고 드시는 거, 이런 식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완전 소화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 배양액 상태에서 보면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세포가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실험실에서는 계속 배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가 잘 자라려면 흡수되는 형태의 영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완전 소화가 바로 실험실이 아닌 인체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 상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생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소화가 잘 돼야 영양분이 잘 쪼개져서 세포가 그걸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또 소화 불량을 일으킨다, 뭔가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 그럼 일단 가스가 생기고 트림이 나오고 더부룩한 채로 오래 머물러 있죠.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사실 우리 몸에서는 부패, 변질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소화는 약이 되고 소화 불량은 독이 된다, 이런 개념을 제가 이제 책과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포는 잘 흡수되는 영양소 상태로 받아야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잘 이해하신다면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아무리 비싼 보양식이라 할지라도 소화가 잘 돼야
내 몸에 영향이 된다, 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걸 소화불량이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이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비싸고 정말 효과가 좋다는 암에 좋은 식품을 먹었을 때 그게 내가 어떻게든 입으로 넣긴 넣었지만 그 좋은 항암 성분들이 내 몸에 흡수는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째로 들어오죠. 물론 씹는 과정 거치고 우리 몸의 소화 효소와 막 섞이죠. 뭐 위산에 의해서 녹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쪼개진 영양소들이 점막을 통해서 특히 이제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먼저 일어나죠. 소장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나쁜 것들은 걸러지고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각 세포들에게 또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소화 불량이 됐다. 그 일단 영양소가 잘 쪼개지지 않았다. 영양소가 내 몸에 흡수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쪼개지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대량 영양소잖아요. 소화효소와 잘 만나지 못하면 변질이 일어나요. 변질이 일어나면서 독소 성분, 대사독소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질이 되면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사실 독소의 유무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생체 반응이거든요. 뭔가 제거할 게 생겼다. 이게 바로 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식을 해도 독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적게 먹었지만 내가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된 상태도 역시 독소가 많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환자인데 정말 영양만 잘 흡수해서 건강한 세포 재생이 막 분열이 일어나서 장기가 전체적으로 튼튼하고 몸 전체 흐름이 원활해져서 암세포도 제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소화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특히 소화 불량 상태는 독소가 많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간이라는 장기, 신장이라는 장기 얘네들이 막 과거화가 생기는 거죠. 독소가 이만큼이면 다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많아지면 이 간과 신장이 막 계속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과로사처럼 과로하는 장기 상태가 됩니다.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독소가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염증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암이라는 환경에서는 염증을 일단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더 염증이 늘어나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불량 상태는 반드시 꼭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들의 제1 식이 원칙은 암 환자한테 좋다는 수많은 항암 식품들 중에서 그중에서 일단 나한테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구분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완전 소화가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내 몸의 소화 상태가 어떤 음식을 잘 소화를 시켜야만 이게 내 몸에 세포에 흡수되고 또 다른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이제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포 재생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세포 기능 검사를 통해서 한 달 또는 2달, 석 달, 특히 4개월 차에 세포막의 건강 상태나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 말은 지금 새로운 좋은 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식사를 통해서 영양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세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ECM, BCM이라는 어떤 특정 그 세포의 기질과 실질 세포의 어떤 비율을 보는 데이터가 있어요. 실질 세포가 얼마나 잘 늘어나고 있는지, 염증이 얼마나 잘 줄고 있는지, 부종이 얼마나 잘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 몸에 활력이 생긴다, 얼굴 상태도 좋아지고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의 그 세포 그 검사 데이터가 그 ECM, BCM 비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계속 많은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건강한 세포들로 몸이 채워지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얼굴로 보는 느낌이 아니고 제 세포라는 그런 기능 검사라는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치료 전략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더 중요한 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세포 분열에서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는 것.
건강한 세포가 매일 잘 태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잘 되면 암이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 재생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대체 소화가 잘 된다는 게 뭘까? 이 소화가 잘 된다는 거는 뭐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화가 잘 되는 거요? 소화 불량을 경험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피디님도 혹시 뷔페에 가셔서 식사하신 적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속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고 네. 소화되는데 오래 걸리고 더부룩하고 뭐 때로는 뭐 가스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해 보셨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 식사했는데 식곤증도 없고 위에 부담도 없고 내가 뭐 업무를 하거나 학생들은 뭐 공부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속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계속 식사하고 활력이 계속 나는 더 생기거나 좋은 활력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속의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 이제 그게 소화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소화기관이 지칠 경우에 이제 암 환자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나요? 그렇죠.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으신 분들의 경우 점막 손상이 같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이제 머리카락 빠지고 이제 위장 점막이 이제 손상되는 이유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팅하기 때문이죠. 세포독성 항암제 목표가.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손상된 분들은 식사를 하셔도 오심이나 뭐 구토가 생긴다거나 설사나 뭐 이런 소화기 관련 증상들이 계속 생기고 영양소 흡수가 안 되니까 오히려 영양을 충분히 먹어서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영양 결핍이 되는 거죠. 점점점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의 그 예후를 볼 수 있는 게 식사를 잘하고 입맛이 잘 돌고 살이 빠지지 않고 또 건강한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식사를 못하고 악액질 상태로까지 너무 지나친 이제 영양 실조까지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항암 치료도 받고 또 항암 치료나 여러 치료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드세요. 체력 잘 지키세요. 이런 말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 소화기관이 지치지 않은 식사를 해야 된다.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지금 에너지를 일반인들도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60%나 돼요. 근데 암 환자들이 60%, 70%, 80% 소화 에너지를 써버리면 이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에 또 쓸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소화 에너지를 60%가 아니라 저는 한 30% 이내로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소화가 잘 되는 형태, 소화 효소가 가득 들어있는 식사를 한다거나 발효가 잘 돼서 그냥 드시기만 해도 내 몸에 소화 효소가 많이 안 나와도 흡수가 잘 되는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소화 에너지를 30% 이내로 줄이는 식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항암 어떤 그 식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뭐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주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쨌거나 암 환자분들이 암에 좋은 식품들을 먹고 그것들 잘 소화해 냈을 때 우리 몸의 세포가 이제 정상화되고 이제 염증 환경이 없어지고 암세포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나 이런 이제 항암에 대한 부작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항암제로 인해서 막 식도염도 생기고 위 장벽도 막 허물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이후에 소화가 더 안 되고 못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별 문제 없이 잘 먹었던 사람인데 뭐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막 헛구실도 나오고 막 입맛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이런 분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민이 사실 큰 게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꾸준히 인제 연구소에서 그 관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명확하게 그런 패턴이 잘 보입니다. 그분의 안색이나 뭐 손톱이 까맣게 변한다거나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제 세포 기능 검사를 해 보면 항암제를 평생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기별로 맞잖아요. 단계별로 항암제를 계속 맞고 계시는데 항암제를 맞다가 안 맞으면 세포 기능이 확 올라가고 다시 항암제를 맞으면 세포 기능이 또 뚝 떨어집니다.
얼굴이나 뭐 체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세포 상태로도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항암제로 인해서 득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잠시 좀 체력을 더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치료를 하시는 것은 또 어떨까라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득과 실을 잘 판단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해 드리기는 해요. 이렇게 35kg까지 그 체력이 너무 안 되는 분이 이제 이번 주까지도 항암을 하셨고 다음 주에 또 항암을 앞두고 계신 상태에 그 며칠 비어 있는 그 시간에 저에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35kg면 일단 몸무게도 적지만 이분의 이 체력 상태가 그 옆에서 가족이 보호자가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는 체력이셨어요. 세포 기능 상태를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거의 최저, 거의 뭐 20% 30% 100%를 기준으로 본다면 20-30% 밖에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몸의 상태셨거든요. 그럼 가족들도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렇게 항암받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예,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또 항암받으면 내가 병원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도 본인이, 또 옆에 가족도 너무 그 체력이 떨어진 상태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조심스러운 말도 하시는 상황이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항암제 맞다가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항암제를 맞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식사도 몸이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그냥 다 식사가 되는 발효 식사를 안내를 해 드렸고 좀 체력을 한 달이라도 체력을 좀 만들고 생각하자고 전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항암제의 실이 굉장히 큰 거죠. 항암제가 정말 부작용이 좀 적고 암세포를 타겟팅해서 없애면 저는 그런 항암제는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해서 체력에 큰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암만 잘 제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득이 있다면 항암제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체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항암제 정말 써야 될까? 그거 쓰다가 그 맞다가 거의 생사가 지금 갈림길에 있다? 실이 크다.'라면 저는 좀 일단 체력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고, 본능적으로 환자분들도 이 말에 다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이거 안 한다고 하면은 혼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이 고통과 또 그 생사의 갈림길은 뭐 가족도 의료인도 뭐 저조차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고스란히 환자 본인의 몫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그분은 바로 항암을 하지 않으셨고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이 식사 관리와 그리고 인제 협진한의원에서 그 순환에 대한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세포 점수가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의 목소리도 달라지고 있고 또 굉장히 씩씩하게 지금 걸어서 들어오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본인이 스스로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 인해 실이 많다." 이럴 때는 저는 꼭 본인의 그 건강 주도권을 가지고 좋은 용기를 좀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 몸 상태가 이제 어떻거나 안 좋은데 대학병원이나 교수님들은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판단 내리기도 어렵고 정말 누가 딱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그분들이 져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학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항암제 치료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어쨌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통계상 보면은 받는 게 그래도 기대 수명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와 그 본인의 그 믿음이 있으니까 환자들한테 그것들을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강하게 뭐 강요를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소장님의 그 뭐 솔루션이랄까? 그 솔루션이 사실은 암 환자분들이 정말 듣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방향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그 자신의 그런 무조건적인 항암제는 이제 좀 몸에 무리가 가면은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 확신, 믿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소장님의 그 믿음에 깔려 있는 그 근거랄까, 그 철학이랄까, 그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다양한 관점들, 입체적인 관점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근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책을 쓰면서 다양한 인제 그 자료들을 확인을 했잖아요. 의사와 의사들의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과연 똑같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을 이제 통계를 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암에 걸리면 이런 똑같은 화학 치료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75%의 의사들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반드시 면역을 강화시키는 식사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의사가 본인이 또는 가족이 아플 때는 절대 교과서대로 치료하지 않아요. 통계가 말해주는 거는 결과적인 어떤 통계일 뿐이지 각 개인의 어떤 상황,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말해줄 순 없거든요. 우리가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토대로 보통 진료를 하시고 또 암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 사용을 이제 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많은 의료인들의 그런 책도 읽었다 보니까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식사, 뭐 다른 면역 강화 이런 요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항암제로 인해서 거의 뭐 몸 상태가 생사가 오간다. 그런데도 강행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좀 물음표를 달고 싶기는 해요. 저 또한 가족의 그런 그 질병을 경험을 했었고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진료가 어떤 개인의 상황과 몸 상태, 뭐 소화 상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고려하지 못해요. 바빠서.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만큼 또 본인만큼 몸 상태를 심각하게 보면서 진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아는 것은 정말 환자 본인과 가족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반드시 저는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책임도 역시 본인이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의 원인을 모든 질병의 원인을 "부지에서 시작된다."라고 좀 책에도 쓰고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인체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고 건강에 대해서 뭐 책 뭐 한두 권이라도 좀 읽고 그런다면 상당히 용기를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지식만 있어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폐암 말기 환자 사례나 뭐 유방암 폐암 전이 환자, 또 간암, 신장암, 전립선암 이렇게 전이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 이 좋은 식이요법과 영양해독요법이 이 세포 재생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 환자들이 식이요법 안내와 어떤 생활습관 안내를 받고 가셨다가 한 달 후에 오시면 항암을 하지 않으면 몸 상태가 계속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는 순간 또 뚝 떨어져서 오세요. 이런 패턴들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예 '득과 실을 잘 계산을 해야 된다.' 또 암세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건강한 정상세포 제가 1%의 암과 99%의 정상세포 이렇게 좀 비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99%의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에 더 집중하자. 이것은 병원에서 도와주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저와 또 환자들 본인의 예 몫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신경 쓰면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철학의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께 한번 이제 그 소장님의 생각을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공식적인 뭐 이런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소장님의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한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음식의 중요성과 생활 습관을 같이 안내하고 있는 어떤 자연의학 계열의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는 다 100% 공감하는 내용이죠. 아 100% 인정. 100% 공감합니다. 특히 인제 제가 쓴 책 대사혁명이라든지 완전 소화라는 책들에 효소에
세포의 그런 작용들, 또 암은 전체적인 대사질환이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정말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한의학적 용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잘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고 굉장히 한의사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조금의 어떤 뭐 방법이나 가이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큰 그림 속의 맥락에서는 몸 전체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면 암은 줄어들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예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소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무슨 소화를 얘기하냐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막 한창 막 암에 좋은 음식들 뭐 이런 걸 찍을 때는 뭐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먹는 것조차 굉장히 힘겨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소화가 결국에는 항암 회복의 시작이라는 그 관점에 봤을 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몸 전체가 암 환자들은 소화력도 떨어져 있고 몸 전체 혈액순환, 림프순환 모든 이 흐름도 다 막혀 있는 상태,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식사, 근데 소화 효소도 안 나오는 상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다 발효가 돼서 완벽하게 그냥 먹기만 하면 흡수가 되는 마치 세포 배양액처럼 발효된 그런 효소 식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식사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효소 식사를 안내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운이 많이 나고 있고요. 효소 식사와 함께 세포에 바로 직접적으로도 흡수가 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쓰는 뭐 항산화 영양소들, 비타민 B군들, 뭐 이런 셀렌이나 아연 같은 이런 비타민이나 항산화, 미네랄들 이런 것들 좀 세포에 들어가줘야 염증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셔서 아무 무리 없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양 보충제와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다 있는 그런 효소 식사, 이런 것들을 저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협진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경혈이라는 그 혈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혈자리를 잘 자극을 하면 몸이 실제 순환이 막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림프순환, 뭐 기혈순환이라고 하죠. 한의학적으로는 순환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좋은 방법들을 찾는다면 몸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오장육부로 우리 몸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혈액순환, 림프순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영양이 들어오고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 영양과 어떤 순환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쓰면 바로 뭐 과일도 못 드시고 밥도 못 드시고 뭐 단백질은커녕 뭐 이런 거 다 못 드시는 분들 진짜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쪼개져 있는 효소 식사 그리고 순환을 같이 돕는 방법들 하시면 눈에 띄게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좀 의아했던 게 우리가 보통 소화를 하면은 이제 일단 먹는 거가 이루어져야 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 완전 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소화기관을 시급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일단 먹지 마라.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얘기일까요? 소화가 정말 안 되는 분들의 경우 하루에 6번도 드시고 9번도 드시고 아주 조금씩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소화기관은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경우라서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뭐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식사라면 2번에서 3번 정도가 좋고요. 그냥 뭐 쪼개져 있는 식사 마시기만 해도 흡수될 수 있는 형태라면 크게 5번, 6번 드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소화를 한다라는 것은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위장, 그리고 간, 췌장 이 장기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업무를 할 때도 8시간, 9시간 업무하시는데 내리하면 너무 지치잖아요.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5분, 10분 쉬어줘야 다시 또 뇌도 잘 돌아가고 일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잘 좀 쉬어줘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소화 장기도 하루 8시간, 9시간 정도 아침
부터 시작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이게 3번 정도는 소화효소를 분비해도 되는데 나머지 시간 밤에도 야식을 먹는다거나 아침 일찍 또 막 화려한 밥상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자주 먹다 보면 소화기관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또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소화효소도 못 만들고 이 움직임도 잘 안 되는 위장이 멈추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잘 안 움직이는 분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하루 저는 추천하는 게 점심 저녁은 일반 식사를 하시고 뭐 아침은 과일 식사나 소화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무려 16시간을 거의 쉬게 됩니다. 그리고 8시간 정도만 일하게 돼요. 그 8시간도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딱 2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기관이 16시간을 쉬니까 상당히 이 많은 이 휴식도 취하고 세포 재생도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소화기관을 잘 쉬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 소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아까 뭐 우리가 뭐 소화 곤략 얘기도 하고 뭐 소화가 잘 돼야 된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사실 모른다고 생각해요.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뭐 아예 뭐 내가 딱 막혀가지고 뭐 진짜 손 따는 상황이고 이러면은 내가 소화 안 되는구나 인식할 수 있고 또 뭐 너무 늘 몸이 가벼워 뭐 이러면은 내가 소화 잘 되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럴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음식을 하나 섭취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쉽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로 처음에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저는 이제 과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과일 식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디저트로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일 식사라는 말이 사실 없죠. 근데 유인원들은 식사의 기념으로 먹잖아요. 근데 사람도 역시 과일 하루에 한 끼 정도, 또 하루 한 알이라도, 한 알 사과라도 과일 식사를 하신다면 소화기관을 굉장히 쉬어줄 수가 있고 위나 장이나 간이나 췌장에도 무리가 없는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되는 거죠. 과일 식사의 장점은 진짜 직접 해본 사람과 또 과일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 이제 제 책이나 강의를 듣고 과일 식사를 해본 분들이 굉장히 편하고 속이 너무 편하고 또 에너지도 되고 그리고 맛있어서 실천이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식 하면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리함을 두루두루도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많이 피부나 변비 해결이나 그리고 뭐 다이어트나 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 정말 악액질 직전까지 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도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또 혈액도 맑게 하죠. 간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과일 식사를 식전 과일, 식사 과일 이렇게 아침 과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리가 없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하면 저는 제 과일로 꼽고 있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과일 항상 얘기할 때 이제 당 얘기 나오고 당이 이제 암세포의 먹이다 해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꺼리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일은 원래 이제 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과일 신데 이제 인간의 그 입맛에 맞게 계속 이제 개량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방향성이 단 거 위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상품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과일들은 좀 이제 그런 당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말했던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그 이전에 그때의 그 과일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과일의 당도 부분이 아무래도 좋은 상품에도 가치로 매겨지다 보니까 계속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당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과일은 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단편적인 시각이죠. 신맛 과일도 있고요. 단맛 과일도 있고 그다음에 기름기 성분이 있는 지방이 많은 과일도 있습니다. 과일의 맛은 사실 다양하죠. 또 새콤달콤한 과일도 있고요. 모든 과일이 시다라고 보는 관점은 좀 약간 단순하게 본 접근이고요. 과일의 맛은 사실 달콤함과 새콤함 여러 맛들이 같이 있어요. 포도도 보면 달콤새콤하잖아요. 또 신맛 과일이 또 우세한 과일도 있고요. 단맛 과일이 우세한 과일도 있습니다.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강하죠.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과일의 당도, 인위적인 스테비아를 막 직접적으로 물을 주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품종 개량을 통해서 올라간 이 과일의 당도는 저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일을 먹어서 당뇨병에 걸렸을까요? 과일을 먹어서 암에 걸렸을까요? 네,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과일의 당, 이렇게 단맛, 네, 과일 먹고 뭐 질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관점은 저는 별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과일 먹고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당뇨 걸렸습니다. 없고요. 사실 가공식품이나 정제탄수화물, 정제당, 그리고 암세포 실험 역시 암이 포도당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포도당만 넣었을 때죠. 과일의 당은 자연당이죠. 오히려 쌀밥, 현미, 뭐 곡식들이 훨씬 더 포도당이 더 높습니다. 같은 무게로 봤을 때도 과일은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나 당분의 양도 한 공기의 밥을 먹는 경우, g에 사과를 먹는 경우 비교할 수 없이 밥을 먹는 경우가 훨씬 더 포도당의 양과 혈당 상승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과일은 너무 인위적으로 스테비아를 주입하거나 당분을 그런 감미료를 주입한 과일 외에 품종 전체로 봐서 좀 당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연당이고 또 복합당이고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정제탄수화물이나 또는 이제 곡식과는 또 다른 곡식보다는 저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유인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답이 간단해요. 유인원에게 한식 밥상을 먹인다. 쌀밥을 계속 삼시세끼 먹인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또는 지금 이대로 그냥 과일과 채소 위주로 먹인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유인원의 췌장의 크기와 사람의 췌장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몸무게나 이 해박적 구조가 99% 일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은 무려 4배 정도 사람의 췌장의 크기가 커져 있어요. 췌장 비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요리된 거 먹고 곡식 위주의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췌장에서 계속 인슐린, 뭐 글루카곤, 그다음에 탄단지 소화 효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비대가 일어나는 거죠. 유인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채소 이런 거 먹으면서 얘네들이 췌장이 그렇게 고통할 일이 없으니까 과로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정상 정도의 췌장 사이즈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과일의 포도당이 해로울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인원과 인류의 그 장기 구조나 몸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간의 췌장이 한 4배 정도 이제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먹는 것이 변하면서 그렇게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인간이 이제 채식 동물이냐 이제 뭐 과식 동물이냐 육식 동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먹고 이제 됐냐 그리고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와면서 먹을 것이 계속 그 변천하면서 정말 적합한 먹거리라는 게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동물이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식 동물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과식을 중심으로 하는 잡식 동물인 셈이죠. 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에서 어떤 것을 비중으로 두느냐의 차이겠죠. 하지만 과식을 한 끼는 하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 이제 식사법의 시작은 우리가 이제 완전 소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암이 이제 사라지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몸 전체에 충분한 영양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완전 소화가 되는 식사를 하실 때 우리 세포들이 영양을 잘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소화라는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내 속이 편안한지, 그리고 식곤증이 없는지, 또 배설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일상에서 늘 우리가 겪는 일인데, 이런 것들만 잘 주의를 하신다면, 이제 우리 몸은 크게 암이라는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꼭 완전 소화되는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전해동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